조선판 하우스 오브 카드, 칼의 시대, 법을 설계한 남자 쇼러너를 위한 서사 바이블을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15세기 조선, 유교적 이상과 정치적 리얼리즘이 충돌하던 그 회색지대에 관한 깊은 탐구입니다. 사육신의 충절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세조의 찬탈이 시대의 요청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피 묻은 칼 위에서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했던 천재 관료 신숙주의 내면을 치열하게 추적합니다. 저희 드라마는 선과 악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회색지대의 정치학을 다룹니다. 넷플릭스의 하우스 오브 카드가 권력의 작동 방식을 해부했듯이 이 드라마는 조선 조정의 언어와 침묵의 정치학을 면밀하게 그려낼 것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태종의 피해 역사를 목격하고 세종의 위대한 이상을 함께 설계했던 그가 어째서 동료들을 저버리고 수양대군의 칼을 선택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저희의 답은 이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인물의 변절 기록이 아닙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유능한 악덕을 선택해야 했던 한 시스템 공학자의 처절한 고투를 담아낼 것입니다. 조선의 건국은 피로 얼룩진 역성혁명이었고 그 안정화는 태종의 무자비한 숙청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신숙주 세대에게 각인된 공포는 명확했습니다. 권력이 분산되면 나라는 반드시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었죠. 태종이 실시했던 육조직계제와 사병혁파는 단순히 독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신숙주에게 정치적 혼란은 불충보다 더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의 무의식 속에는 고려 말기의 무질서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뿌리 깊은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편전은 공간의 이중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훈민정음이 탄생한 학문과 토론의 장, 즉 유교적 유토피아였습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세종이 기득권을 견제하고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브레인 인큐베이터이자 학사들의 과로와 압박이 심했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연결고리는 이곳이 훗날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이 학사들과 손발을 맞춘 직장이었다는 점입니다. 신숙주에게 수양은 낯선 찬탈자가 아니라 불경 번역과 문자 보급을 함께했던 유능한 파트너였던 것입니다. 신숙주는 선이 아니라 선을 지키는 철저한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서가 아닌 요동과 일본을 오가는 현장에서 직접 세계관을 형성한 천재 언어학자이자 외교관이었습니다. 그의 핵심적인 열망은 질서와 효율이었습니다. 무능한 도덕보다는 유능한 악덕이 국가 경영에 더 낫다는 마키아벨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죠. 일본 통신사 경험을 통해 그는 중앙 권력이 부재한 전국시대가 얼마나 끔찍한 지옥도를 불러오는지 목격했고 김종서의 전횡에서 쇼군 없는 막부의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성산문은 신숙주의 완벽한 거울상이었습니다. 그는 꺾일지언정 결코 굽히지 않는 대나무와 같은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원칙을 고수하는 천재였던 그의 핵심적인 열망은 도덕적 완결성이었습니다. 군신유해, 즉 임금과 신하의 의리가 무너지면 인간의 존재 가치 또한 사라진다고 굳게 믿었죠. 이러한 신념은 그와 신숙주 사이에 깊은 갈등을 낳았습니다. 그는 신숙주의 비상한 재능을 사랑했지만 그의 유연함, 즉 타협하는 태도를 경멸했습니다. 성산문에게 타협은 곧 오염을 의미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스스로 제2의 태종을 꿈꾸는 확신범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야심가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가였습니다. 조카인 단종을 사랑했지만 혼란한 시기에는 강력한 왕권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신숙주에게 거부할 수 없는 악마의 제안을 건넵니다. 이 인물 관계도는 이상과 권력 사이에서 펼쳐지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보여줍니다. 성산문에게 수양대군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지만 신숙주에게 수양은 자신의 원대한 설계를 현실로 만들어줄 건축주와 같았습니다. 신숙주는 이 삼각구도 안에서 고독하게 줄타기를 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시스템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김종서가 철퇴를 맞고 쓰러진 그 밤 구체제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수양대군은 거사 직후 신숙주에게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 순간 신숙주는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저항은 무의미한 개죽음일 뿐이고 협력이야말로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다. 그는 곧 붓을 들어 쿠데타의 명분을 글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역모를 막은 것이 아니라 역모 그 자체임을 알면서도 그는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456년 옥중에서 마주한 성산문은 신숙주에게 일갈합니다. 너는 세종대왕의 당부를 잊었느냐? 이 기록된 침묵은 단순히 부끄러움이 아니라 허무함이었습니다. 신숙주의 내면에서는 이런 독백이 흘렀을 것입니다. 의리가 굶어 죽는 백성을 구하는가? 나는 살아남아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 것이다. 그의 침묵은 성산문의 순수한 이상주의에 대한 현실주의자의 서글프지만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사육신 처형 후 신숙주는 일에 파묻혀 경국대전 편찬을 주도하며 시스템의 완성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조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을 넘어 정도전의 재상 중심 정치와 태종의 왕권 강화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숙주에게 이는 자신의 변절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았기에 조선은 영구한 법을 얻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해동제국기는 신숙주 실용 외교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그는 임종 직전 성종에게 역사적 대차대조표를 통해 보면 신숙주는 관료로서는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인간으로서는 숙주나물이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겁함 혹은 실용주의 덕분에 조선은 500년을 버틸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 즉 뼈대를 얻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나쁜 수단으로도 좋은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책임 있는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게 될 것입니다. 그는 비겁한 천재였으나 그가 만든 법은 위대했습니다.